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로 기억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은 수천 개의 도서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지식을 밝히고 있고, 그의 이름이 붙은 대학교와 공연장은 인류의 지성과 예술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성자의 얼굴 뒤에 자신의 부를 위해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외면했던 강철의 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가 세운 도서관의 벽돌 하나하나가 처참한 노동 환경 속에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려졌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요. 가난한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 최고의 부호로,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내어준 자선의 아이콘으로, 오늘은 단순히 철간광, 기부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존경과 비난이 교차하는 위대한 모순, 앤드루 카네기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삶은 부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고 아픈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가난한 수직기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에게서 시작됩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어린 시절은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거대한 증기기관이 들어서며 아버지의 배틀 소리가 멈추는 것을 보며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난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요. 그의 가족은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희망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는 좁고 어두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13살의 카네기는 엘러게니의 한 방직 공장에서 보빈 보이가 되어 하루 12시간씩 기름때 묻은 기계 밑을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공장의 소음이 환청처럼 들리고 가난이라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 끔찍한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부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동시에 가난에 대한 깊은 연민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소년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이었습니다. 동네 제임스 앤더슨 대령이라는 부자가 소년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자신의 서재를 개방해 주었고, 카네기는 그곳에서 역사, 문학, 과학을 읽으며 더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책의 세계가 내게 열리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지 모른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도서관의 성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기회는 전신국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보 배달원으로 일하며 비상한 기억력으로 도시의 모든 사업가와 주소를 외웠고 곧 전신기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전보가 찍히는 소리만 듣고도 내용을 해독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재능은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의 거물 토머스 스콧의 눈에 띄었고, 카네기는 그의 개인 비서이자 제자가 됩니다. 철도 산업의 심장에서 그는 돈과 정보,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웠습니다. 스콧의 조언으로 침대차 회사에 투자해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눈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무 다리가 철로 바뀌고 철도와 건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시대. 그는 미래를 지배할 단 하나의 물질, 바로 강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바야흐로 강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카네기는 유럽에서 건너온 배섬어 제강법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해 값싸고 품질 좋은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철소는 피츠버그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밤낮없이 쇳물을 뿜어냈고, 그가 만든 강철은 미국의 철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마철루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용 절감의 귀재였습니다.
비용을 지켜보라. 그러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원료인 철광석 광산부터 운송을 위한 철도와 선박까지 강철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직접 소유하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카네기 스틸은 거침없이 경쟁사들을 집어삼키며 미국 전체 강철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 소녀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부의 제국, 그 빛나는 마천루 아래에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제철소는 지옥이라 불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주 7일 내내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임금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카네기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갈등은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1892년 그의 핵심 제철소였던 홈스테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입니다. 이때 카네기는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호화로운 성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로 빠진 채 그의 오른팔이자 냉혈한으로 유명했던 헨리 프릭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프릭은 공장 주위에 높은 담장과 철조망을 치고 프릭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용병으로 악명 높았던 핑커톤 사설 경비대 수백 명을 고용해 공장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어둠을 틈타 배를 타고 공장으로 접근하던 핑커톤 용병들과 이를 막으려는 파업 노동자들 사이에 끔찍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양측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공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미국 노동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홈스테드 파업입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네기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기는커녕 자신의 관리자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의 친구를 자처했던 그의 위선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맹비난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를 얻었지만 존경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금융가 JP 모건에게 카네기 스틸을 매각하고 역사상 전례 없는 거액을 손에 쥔 채 은퇴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맹세합니다. 돈을 버는 데 썼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돈을 쓰는 데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부의 복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사회 전체의 부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부를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며 자신의 신념을 직접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선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지식이었고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세상을 열어주었던 도서관을 전 세계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운 도서관은 무려 2,500개가 넘습니다.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설립해 기술 인재를 양성했고 뉴욕의 심장부에 카네기 홀을 지어 예술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또한 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헤이그 평화궁을 건립하는 등 세계 평화에도 막대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앤드루 카네기
그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동자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부로 세워진 도서관에서 우리는 과연 평화롭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의 위대한 자선은 불을 쌓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냉혹한 행위들을 용서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 가난의 공포를 이겨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식과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냉정한 자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한 영웅이나 악당이 아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잡한 인간의 초상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의 진정한 의미와 책임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